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단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날씨가 너무 많이 덥고, 저도 너무 입맛이 없었는데, 오늘 광주 내려와서 전라도 음식 먹으니까, 입맛이 확 생기더라고요. 떡갈비 너무 맛있어요, 여기는. 진짜요. 전 광주 처음 와봤는데, 와, 음식은 역시 전라도인 것 같아요. 대박. 오늘 주제는 병화를 위한 공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재미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들어가시면 그래도 좀 흥미로운 그런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그런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공부 열심히 해.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엄마. 이 엄마들 다 똑같아요.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또 선생님, 그쵸, 교사,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전부 다 공부 열심히 해 라는 말 많이 쓰죠. 뭐 맞겠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가? 왜요? 싫은데?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공을 위해서. 또 네? 돈 벌려고. 오케이. 돈, 성공.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개발. 제 지인 중에 그 아는 여동생이 있는데 얘가 자격증 헌터예요. 진짜요. 그냥 재미있어서 자기는 막 그거 이제 그게 막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있어서 뭐 요가, 필라테스, 골프,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막 별거 다 공부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자격증 헌터라고 부르고 자기 개발. 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죠? 제가 옛날에 독일에서 공부했을 때는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강의실 큰 거 있잖아요. 막 300명, 400명에서 같이 강의 들을 때 맨 앞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앉아 계세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냥 학비를 내서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제가 재미있어서 와서 같이 그냥 공부하고 막 그래요. 관심 있어서. 그렇죠? 돈, 명예, 성공, 자기 개발, 관심, 돈. 우리 만약에 돈 열심히 벌려면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돈 버는 사람 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가요? 꼭 그렇진 않죠. 돈 열심히 벌려면은 사실 순발력, 좀 눈치 빠르고 막 그런 것도 사실 훨씬 더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파격적인 발언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다 개인적인 이유들이에요. 좀 더 나쁘게 말하자면 다 이기적인 이유들이에요. 아닌가요?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회는 항상 집단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은 집단주의다. 우린 단체로 움직이고 정이 많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교육 분야는 이렇게 개인적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반 내에서 같이 공부할 때 우리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반에서 몇 등 해야 되는지 그거 중요하고. 그렇죠? 내가 대학교 몇 등으로 들어가야 내가 어떤 스카이 대학교도 갈 수 있고. 굉장히 개인적인 분야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인 분야예요. 우리는 독일에서 그런 사회를 팔꿈치 사회라고 불러요. 팔꿈치 사회. 내가 먼저 와야 돼. 팔꿈치 사회. 그렇죠? 근데 뭐 그거 이제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냥 어차피 우리 성공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좀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좀 공부, 돈, 성공 이런 개인적인 이런 이기적인 그런 이유를 뛰어넘어서 약간 좀 더 우리 단체를 위한, 우리 사회를 위한 공부할 수 있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건 오늘 저의 주제예요. 우리를 위한 공부 과연 어떤 공부일까? 나만을 위한 공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공부.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지금 3가지 단어가 서 있어요. 선입견, 차별, 갈등. 우리는 요즘 어떤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 시대가? 많이 쓰는 단어를 뭐가 있을까요? 지구촌, 글로벌 시대? 그렇죠?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글로벌 인재들 모집한다. 막 이런 말도 많이 쓰고요. 여러분 아마 굉장히 와닿으실 거예요. 학교에서 글로벌 인재들 키우기 위한 어떤 교육이라고 많이도 주장하고 우리는 어떤 글로벌 시대에 살아요. 자, 글로벌 시대. 이 글로벌 시대 과연 무엇일까요? 1992년도에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학자가 문명의 충돌,
The Clash of Civilizations. 발음이 좀 이상해서 좀 양해 부탁드려요. 독일식 영어 발음이 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Clash of Civilizations, 문명의 충돌이라는 그런 책을 냈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는 냉전 시기 지금 끝났어요. 그렇죠? 89년도에 독일 장벽 무너지고 90년 독일도 통일하고 뭐 구소련 무너지고 등등 이제 어떤 냉전 시기 끝나고 우리 새로운 시대로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이 시대 특징이 뭐냐면은 더 이상 미국하고 소련 서로 싸우는 그런 방식으로 한 나라 대 한 나라 싸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문화들이 종교권들이 서로 이제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었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정확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문화권, 그치 요즘 뭐 유럽 봐도 딱 알 수 있죠. 이민자들이 많이 오고 난민들이 많이 오니까 문화들이 충돌하고 종교들이 충돌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시대에 좀 안 좋은 세 가지 특징은 이제 딱 보시면 선입견, 차별, 갈등이에요. 자, 과연 이 세 가지 뭘까요? 선입견이라는 건 뭘까요? 선입견이라는 거는 나만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나만의 생각인데 그 생각이 행동이 됐을 때 차별의 행위 이제 일어날 수 있고 그 차별은 결과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상 이 선입견이라는 놈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선입견.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 포함해서 여러분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죠. 누군지 아세요? 이탈리아에서 온 우리 알베르토 형이에요. 이탈리아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패션, 또 잘생긴 남자들, 그렇죠? 잘생긴 만큼 바람 많이 피운답니다. 또 열정적이다. 또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거 파스타, 와인, 피자. 이것도 이탈리아잖아요, 그렇죠? 파스타 얼마나 맛있는데, 피자도 얼마나 맛있는데. 자, 우리는 이탈리아라고 생각했을 때 딱 패션, 뭐 파스타, 피자 이런 거 다 떠오르는데 뭐 맞죠? 근데 예를 들면 피자라는 사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피자. 이탈리아 사람들이 일주일에 피자를 몇 번씩 정도 먹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밥 먹듯이 매일 한 2끼 정도? 김치 먹듯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는 재작년에 이탈리아 촬영 갔었는데 저도 그때 이탈리아 처음 가봤어요. 근데 알베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이탈리아 사람들이 과연 피자 얼마나 많이 먹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형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가정식으로 그냥 진짜 토요일 저녁에 한 번씩 정도 먹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 불고기 먹는 정도? 이 정도 아마 거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주말에 이제 외식했을 때 가족이랑 같이 그때 한 번씩 정도 피자를 먹는데요. 와, 우리의 선입견이었구나. 이탈리아 사람들이 매일매일 피자 먹는 거는 사실 선입견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 뭐 하루에 5번씩 먹을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 2번 먹을까 말까 한대요. 와, 우리의 선입견이었죠. 또 하나의 잘생긴 누굴까요? 장면이죠. 우리 중국 친구. 중국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맥주? 아니죠. 또 뭐가 떠오르세요? 짜장면. 중국 음식인가요? 애매하죠. 또 만리장성, 그렇죠? 또한 중국 사람의 좀 어떤 뭐 특징들, 공항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맨날 얘기하는 건 중국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중국 사람들이 시끄럽다. 자, 우리는 그런 선입견 가지고 있겠죠. 중국 사람들이 다 시끄럽다. 장위안이랑 저랑 이제 친구니까 녹화장에서도 막 얘기도 많이 나누고 여행 갈 때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 형이 진짜 목소리 거의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조금씩 얘기하고 조근조근 말해요.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 너무 좋고 여자들이 괜히 좋아하는 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었죠 그때. 진짜요. 그러니까 형은 목소리가 굉장히 좀 조용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랑 옛날에 어학당에서 공부했던 중국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크게 얘기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평균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우리 선입견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만약에 어떤
어떤 주장을 펼치면은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아예 어떤 설문조사해야 되거나 진짜 통계를 내야지 그 발언이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학문적으로. 아니면 그 사람한테 상처되거든요. 자, 독일에서 온 다니엘입니다. 자, 접니다. 예, 옛날에 닭도의 중요성을 한번 좀 실험하다가 아주 크게 실패한 그런 사진이에요. 자, 저는 독일에서 왔는데 독일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그쵸? 맥주, 또 소시지, 축구, 자동차,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저는 맥주 언제 처음 먹어봤을까요? 20살 때? 참고로 독일에서는 법적으로 16살, 만 16살부터 맥주 마셔도 돼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저는 맥주를 한국 와서 처음 마셨어요. 23살에. 소시지 제가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매일? 소시지 저는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억지로 할머니가 소시지 만들어 주실 때 그때쯤 먹는 거예요. 저 소시지 되게 안 좋아해요. 맥주도 뭐 그냥 술자리 좋아하니까 술자리 가서 이제 맥주 마시지만 와 오늘 맥주 땡기나 막 이런 느낌 잘 안 받아요. 저는 이제 전형적인 독일 사람 아니지만 그래도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소시지 매일 먹어야 된다는 그런 독일 사람은 사실 그게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선입견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저만의 선입견들이 있어. 사실 한국 오기 전에 저는 한국 오기 전에 약간 한국 하면은 약간 쿵푸 팬다 보셨죠? 그 영화 쿵푸 팬다의 약간 그런 모습인 줄 알았어요. 산하고 절밖에 없는 그런 나라. 와 자연밖에 없구나. 가자 했는데 광화문 사거리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무슨 제가 뭐 되게 시골 사람이거든요. 우리 고향은 한 8만 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 막 이 1000만 명 넘는 서울에 오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광화문 사거리 보면서 와 진짜 무슨 뉴요크 맨해튼 온 줄 알았어요 그때. 진짜요. 그래서 저도 역시 저만의 선입견들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자, 선입견이라는 걸 우리는 다 인간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한번 선입견이라는 건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선입견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선입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 전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알기 전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왜 알기 전에 판단할까요? 동물은 그렇진 않거든요. 뭐 그게 판단하는 그런 능력도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알기 전에 판단할까요? 사실 우리 인간의 어떤 좋은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모르는 것을 잘 참지 못해요. 모르는 것을 잘 참지 못해요. 사실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참지 못하니까 연구하고 조사하고 공부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인류가 계속 발전해. 인간은 이 모르는 것을 참지 못하니까 자꾸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정보를 얻지 못했을 때 이건 너무 갈등 느끼는 거예요. 이 정보를 얻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정보를 얻지 못했을 때 나만의 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선입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차별, 갈등 등등 없애려면 사실 선입견이라는 거 먼저 없애야 돼요. 자, 우리 모르는 것이 문제니까 모르는 것을 없애려면은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병화를 위한 공부라고 제가 주제를 지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3가지 사례 가져왔는데 아주 랜덤한 사례들이에요. 그 사례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는 알기 전 상황과 공부를 한 후에 우리의 어떤 태도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사례는 바로 독일 유머입니다. 자, 독일 유머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여기 막 머리 흔들고 계시는데요. 예. 독일 유머 재미없어요? 끝나고 남으세요. 예. 그렇군요. 예, 독일 유머 재미없다라는 말을 제가 비정상회담 찍으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죠. 노잼이라는 그런 별명도 생겼고.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독일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독일 사람들이 왜 과연 전 세계적으로 재미없는 걸로 유명할까?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지만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굉장히 의심이 가득 찬 그런 표정들이 지금 보이는데 진짜요.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한 3-4가지 정도 되는데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좀 중세 시대 쪽으로 한번 쭉 돌아가 볼게요. 중세 시대. 뭐 한 15세기, 16세기쯤. 그때 사람이 독일에서
크게 확 이렇게 활짝 웃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그 사람이 악마랑 같이 협조한다. 귀신이 들어왔다. 크게 웃는 거는 굉장히 신뢰라고 생각했었어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철학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 예를 들면 헤겔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의 인생의 의미를 내가 파악하려면은 나의 인생의 올바른 길, 막 그러면은 이거 크게 웃는 거는 그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막 사색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적어놓고 이런 거는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 길이지 내가 즐겁게 지내고 사람들하고 막 술 마시면서 즐겁고 우는 거는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예. 그리고 사람이 활짝 이렇게 크게 웃으면 와, 그 사람이 악마랑 같이 있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사람들이. 18세기, 19세기 정도 들어가 보는데 그때는 영국에서부터 산업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기계들이 생기고 공장들이 생기고, 자, 산업화 일어나면서 도시화가 되고, 그렇죠? 도시화되니까 사람들이 다 도시를 들어가서 막 공장에서 엄청 진짜 기계처럼 일해야 되고,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계몽주의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칸트. 예. 계몽주의의 핵심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나의 머리를 쓴다는 거는 계몽주의의 핵심이었어요. 자, 계몽주의하고 산업화가 같이 일어났는데 막 되게 재미없는 생활이죠. 그렇죠? 공장에서 일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도시화 되면서 사람들이 막 밀접된 공간에서 같이 살아야 되고, 너무 막 싫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서 다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사람들은 낭만주의라는 시대를 이제 만들었어요. 낭만주의. 자, 낭만주의라는 시대의 특징은 여기서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이 그림, 낭만 시대의 어떤 대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싱이라는 화가의 그림인데 타우즌 디르게 아이시라는 그 그림인데 천년된 떡갈무라는 뜻이에요. 아주 오래된 나무의 그런 그림이요. 자, 이 그림은 딱 낭만 시대의 특징을 딱 바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연과 함께 한다. 꿈, 환상, 그렇죠? 어떤 팬터지, 설렘, 사랑, 그리움, 이런 특징들이요. 이거는 절대 유머랑 같이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독일에서부터 일어났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거 추구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머랑도 안 어울려요. 그렇죠? 네, 굉장히 슬픈 역사예요. 자, 다음에 또 하나의 더 슬픈 역사는 뭐 크게 얘기할 거 없지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 사람들이 이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인류적인 행위를 일으키는 독재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정부를, 즉 정치를 풍자하는 그런 특징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심지어 유머의 역할이었어요. 즉 이제 요즘 뭐 개콘 같은 거 보시면 사람들이 나와서 가볍게 막 몸개그도 하고 춤추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저처럼 한 사람이 이제 무대에 올라와서 막 얘기해요.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막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번 정도 생각해야 돼요. 두세 번 정도 생각하고 약간 정치를 풍자하고 이제 딱 이해갔을 때 이 정도 이제 반응이 나와요. 네. 그거는 독일 유머의 특징이었어요. 정치적인 풍자. 즉 우리는 2차 대전 같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뜻으로 유머의 의도, 유머의 각오, 유머의 그런 의미 자체가 풍자였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의 특징은 혹시 독일어 공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긴? 안 계시군요. 독일 숫자 읽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해요. 뭐 예를 들면 73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읽으실 때 한국말로 73이잖아요. 그렇죠? 앞, 뒤, 73. 뭐 영어도 73죠. 73. 자, 독일어는 3과 70이라고 불러요. 즉 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예. 독일 유머도 마찬가지예요.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유머예요. 그래서 이거 방송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독일식 농담 한번 가져왔는데 여러분의 반응 한번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잘 들으시고요. 이거 생각해야 되는 유머예요. 바로 이해 안 가실 겁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와이프 막 열심히 요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와이프 보고 야, 너는 왜 요리책을 보냐? 넌 요리 못하잖아 라고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왜? 너도 맨날 야동 보잖아. 1, 2, 3 이 정도. 예, 그거는 바로 독일 유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방송 안 하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로 예, 좀 더 좋은 이해를 위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혹시 여기 남자분을 별로 안 계시네요. 예, 남자분 몇 분 계시는데 혹시 우리 남자분들 중에 네덜란드 여자 사귀어본 사람이 안 계시죠? 굉장히 뜬금없죠? 예. 혹시라도 어디 유학 갔다 오실 때 네덜란드 뭐 여자 알게 됐거나 사귀어봤거나 고백 정도 해본 사람은 안 계시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전 독일 남자인데 네덜란드 갔어요. 와, 굉장히 아름다운 네덜란드 여성분 거기 계세요. 제가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 딱 들고 그 여자한테 다가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차였어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제가 차였어요. 왜 차였을까요? 아니, 아름다운 이 장미꽃 한 송이 이렇게 들고 갔는데 막 그 전에도 우리 데이트했을 때 아무 문제 없었고 세네 번만 하는데 딱 고백했을 때 차였어요. 왜 그럴까? 이제 제가 그 문화를 공부 안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에이, 내라는 여자 별로다, 까칠하다, 안 만날래 하고 멀어지겠죠. 자, 근데 저는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책을 막 찾아봤어요. 네덜란드 문화. 그리고 꽃이라는 그런 챕터가 나왔는데 알아보니까 네덜란드는 꽃이 엄청 많잖아요. 진짜 튤립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은 제가 꽃가게 가서 꽃을 사고 밑에다가 종이를 싸서 줘야지 상대방이 그 사람이 돈을 서서 나를 위해서 그 꽃을 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처럼 그냥 그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갔으면 이 자식이 그냥 오는 길에 그냥 어디서 뽑아서 줬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혹시라도 나중에 유럽 가셔서 혹시라도 네덜란드 여자랑 이제 사랑에 빠졌을 때 꽃 가게 가서 그 꽃송이 밑에다가 그 종이를 싸서 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죠? 자, 한마디로 하나의 사례를 더 가져왔지만 이제 결론 잠깐 얘기하자면 공부해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네. 그렇죠? 자, 다음 사례로 가볼 건데 이거는 좀 더 진지하고 좀 무거울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시대. 이슬람 IS, 이슬람 알카이다, 이슬람 타리반. 그렇죠? 이슬람은 테러다 라고 하는 요즘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그런 주장. 그렇죠? 작년에 미국 대선 직전에 어떤 기자가 미국 가서 미국 남부 지역에서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여성분 한 40대 후반 정도 된 여성분들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혹시 뭐 표현의 자유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종교의 자유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미국은 자유로운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을 그냥 계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요. 뭐 종교 자유니까. 뭐 불교 믿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입니다. 표현의 자유죠. 이슬람은 어때요? 절대 안 돼요. 예? 절대 안 된다고요? 방금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답하셨는데도 왜 안 된다고 하지? 하나의 사례. 그렇죠? 그리고 독일에는 제가 얼마 전에 독일 출장에 우리나라 출장 갔다 왔는데 근데 아무튼 거기 이제 슈피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게 가서 슈피글이라는 잡지 봤는데 슈피글에는 그 커버 페이지가 이렇게 보르카맨 여자분이 있어요. 완전 까만색 보르카고 여자의 눈만 보여요. 그리고 그 커버 페이지 배경이 까매요. 완전히 까맣고 제목은 이렇습니까? 이슬람 과연 얼마나 위험할까? 자, 이 잡지를 구입하는 저로서는 어떤 생각 들겠어요? 이슬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두려움이 생겨요. 이슬람 위험하구나. 우선 이슬람하고 위험하다는 말 같이 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잡지를 샀어요. 역사 잡지인데 이 잡지는 이슬람, 그냥 제목도 그냥 이슬람이고요. 배경 사진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리고 이 잡지는 이슬람은 정말 역사적인 사실들만 보고하는 그런 잡지예요. 정말 무하메드부터 시작해서 현재 우리 시대까지. 그래서 제가 한번 공부해 봤는데
우리 현재 생각하는 이슬람과 테러의 관계를 굉장히 잘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잠깐 주목하시면 좀 더 이해 가실 겁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해는 1979년이라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린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의 상황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면은 바로 테러,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탈리반 이제 생각하시겠죠? 자, 과연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테러가 일어났을까요? 왜 거기 테러리스트들이 탄생하는 그런 국가일까요? 자, 그거 한번 잠깐 최대한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프가니스탄 어떤 나라냐면은 산이 많고 사막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대한민국처럼 밀접된 공간에서 한내 민족들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어요. 부족들이 서로 그게 연관성이 없어요. 약간 아프리카 같은 그런 상황인데 부족들이 약간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유일하게 그 많은 부족들을 연결시키는 꼬리가 바로 이슬람교예요. 막 그게 막 믿지도 않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이슬람보다는 나의 부족, 나의 어떤 부족교, 어떤 종교가 오히려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연결하는 꼬리가 이제 바로 그 이슬람이에요. 자,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가 프로 소련이었어요. 친소련. 즉 그 원래 여러 가지 부족들이 존재하는 그 국가를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해요. 70년 후반대에. 자,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사람들이 땅을 다 뺏어 먹어야죠. 그렇죠? 땅을 뺏어서 이거 나라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렇죠? 싫어하니까 시위를 해요. 싫다. 우리는 공산주의도 싫고 소련도 싫어요. 우리는 원래대로 살고 싶었는데.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소련한테 부탁해가지고 소련이 군인 한 8만 명 정도 보내요. 그리고 군인들은 사람을 패요. 네. 압박시키는 거죠. 자, 이 8만 명의 군인들은 탱크도 있고 굉장히 좋은 무기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부족들이 지금 크게 뭐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통일시키는 요소가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지하드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지하드, 즉 신을 위한 전쟁, 즉 우리 민족을 보호하는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하드는 원래 소련을 대상으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벌어진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특히 무기가 없어요. 무기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기 돼야죠. 그러니까 자살하기 시작한 거죠.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게릴라 전쟁이었어요. 게릴라 전쟁.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영웅인데 소련 입장에서는 당연히 테러리스트죠. 심지어 그 당시에 미국이 그런 게릴라, 그런 테러리스트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이제 지원한 거예요.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죠? 아무튼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란. 이거는 이란의 상황이에요. 신기하죠? 이건 약간 올해 80년, 90년대 약간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데 그때 70년대 이란 사람들이 여자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돌아다녔어요. 지금 여기까지 다 가려야 되지만 이것도 원래 그 이란에는 갑자기 새로운 그 아야톨라라는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완전히 보수화시키면서 다시 여자들이 엄청 가려야 된다는 법칙을 다시 설립한 거예요. 79년에.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생각하는 보수적인 이슬람 항상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건 메카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교의 제일 그 중심이죠. 제일 큰 그 이슬람 사원이고 사람들이 거기 엄청 많이 가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79년도에 거기 테러리스트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거기서 이슬람교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대량 학살을 벌어진 거예요. 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미국이랑 손을 잡고 막 또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기 이제 테러를 벌어진 거죠. 그렇죠? 저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짧게 표현하자면 아프가니스탄은 정치적인 이유였죠. 이란도 정치적인 이유였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그리고 테러리스트의 제일 많은 희생자들은 이건 과연 파리에 있을까요? 런던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나라들에 있어요.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즉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이슬람은 테러다라고 절대 주장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무식한 발언이에요. 우리는 종교와 정치를 정확하게 구별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 대상으로 우리는 자별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 정치예요, 정치. 종교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좀 엑스트리미스트들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종교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차별
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어떠세요? 지금 우리는 독일 유머, 그 다음에 네덜란드 어떤 문화, 그리고 어떤 이슬람과 테러의 어떤 상황을 이제 한번 비교했어요. 우리는 알기 전에 독일 유머? 와, 독일 사람은 재미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딱 공부하니까 맞다. 너희들은 낭만주의 때문에 그렇지. 고생이 많다. 이렇게 하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덜란드도 그래요. 왜 이렇게 까칠하지? 나를 이렇게 거부하고? 아니에요. 내가 꽃을 잘못 샀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나를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또 가까워지는 거고. 그리고 이슬람은 테러다? 이슬람 싫어! 라고 하면은 우리는 멀어지는 건데, 공부하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구나. 일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절대 잘못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친절하게 또 지낼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 여행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제일 많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어요. 이 중동 지역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제일 많아요. 네, 신기하죠? 네, 우리 인도네시아도 여행 가고 인도네시아 사람들하고 교류했을 때 되게 착한데. 그러니까 이슬람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 공부는 바로 이런 거예요. 선입견이라는 것이 결국 갈등을 일으키니까 우리는 공부함으로써 그런 선입견을 없애고 정말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을 평가하고 지낼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이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학생이에요. 제가 선생님인데 딱 첫 시간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배우신 거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둥그렇지 않고 평평합니다. 우리 지구가. 평평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우주 갔다 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럼 우리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그 둥그런 거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세상이 둥그렇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우리 고등학교 교육학 선생님이 우리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교육학 수업 첫 시간인데 딱 올라와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선생님이지만 제가 선생님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여러분이 직접 알아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니까 내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공부할 때 무조건 모든 걸 알아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이거는 왜 그렇게 생겼을까? 그렇죠? 우리는 요즘 왜 넥타이라는 거 맬까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독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왜라는 질문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독일 사우나입니다. 독일 사우나 갔다 오신 분 혹시 계세요? 독일 여행 가셨을 때? 독일 사우나 특징 뭔지 아시죠? 공용이요. 남자 여자 다 옷 벗고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좋죠? 이제 당장 비행기표를 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몇 명 계시는데, 독일 사우나는 이렇습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오이, 변태들이요. 그렇죠? 독일 사람은 다 변태. 다 너무 야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공부해야 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는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필 독일에서 사우나를 공용으로 쓸까요? 그거 알아보면 역시 이유들이 있어요. 독일에는 19세기 말에 사람들이 하도 도시화되고 오니까 이제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자연주의가 벌어진 거예요. 즉, 독일 아시다시피 기독교 나라예요. 천주교하고 개신교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자,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느님이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이 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가리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하느님에 대한 모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게요. 하느님이 작품인데 이거 부끄러워할 생각하면 안 된 거죠. 그리고 자연적인 거니까 우리는 다 함께 이제 옷 벗자라고 해서 옷 벗고 낙반다롱이라는 거 생겼어요. 즉, 옷 벗고 함께 등산하는 거. 옷 벗고 같이 수영하는 거. 즉, 누드비치가 생긴 거예요. 특히 동독 쪽에. 동독은 아시다시피 이제 49년 이후로는 공산주의였으니까, 구소련에 속한 그런 국가였으니까 사실 기독교보다는 공산주의 더 강했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적이지 않고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누드비치가 맨 처음엔 동독에서 생겼어요. 옛날에 학생들이 학생들이 기숙사도 샤워실을 같이 사용했었대요. 그래서 옛날에 다른 방송 때문에 북한 이달북자랑 얘기했었는데 그분이 드레스덴에서 공부했었대요. 그래서 막 수업 끝나고 그 밑에 기숙사 샤워실에서 막 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그 수업 같이 듣는 여자분이 들어와서 막 씻으면서 숙제 다 했냐? 뭐 이러더라고요. 네. 자연스러웠대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트니스 문화도 80년대 생기면서 피트니스, 사우나, 공용, 자연주의 끝. 그래서 독일은 요즘 공용 사우나예요. 알아보니까 신기하다 그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공용 사우나 화이팅. 자, 다음에는 악수. 유럽 사람들이 악수하는 거 아시죠? 역시 이 질문 다시 해볼게요. 왜 악수할까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머리 숙이잖아요. 그렇죠? 악수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왜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악수할까요? 혹시 그 이유를 아세요? 중세 시대까지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기사들이 있어요. 기사들은 오른손잡이는 칼을 여기서 찼어요. 그렇죠? 오른손잡이는 칼을 여기서 찼는데, 자, 내가 지금 어떤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내가 칼을 빨리 빼서도 찌를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 오른손을 서서 서로서로 악수하게 되었었어요. 악수라는 거는 옛날에 기사들이 서로서로 하면서 평화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네, 신기하죠? 그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 악수 보면 왜 이렇게 신체 접촉 이렇게 지나치게 하지? 처음 만났는데? 근데 막상 이제 공부하니까 그렇게 됐구나.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오케이. 우리도 악수할 수 있겠구나. 이거 평화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독일 뉴스에 나온 기사예요. 여러분 독일이 난민 많이 받아들인 거 아시죠? 100만 명 넘게 받아들였어요.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었어요. 독일은 너무 착하고 메르켈도 너무 그 태도가 너무 좋은데 약간 독일 경제한테 약간 굉장히 어떤 악영향을 또 끼칠 수 있으니까 걱정 많이 했었어요. 이 기사 뭐냐면은 4월 기사인데 독일 경제가 급증가했다는 것을 알리는 기사예요. 즉 메르켈은 물론 착해서 많은 난민들도 받아들였지만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을까? 독일은 유럽에서 고령화가 제일 심한 나라예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는 다 마련돼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난민을 많이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람들도 독일 경제에 통합시키고 굉장히 독일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네. 그거는 바로 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즉 평화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냥 모든 것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생각하면 훨씬 더 견문을 넓힐 수 있고 훨씬 더 문화권들 사이에 좀 더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